그 질문을 대강 요약을 하면은 선출된 권력의 남용이나 민주적 통제를 내세운 권력 남용은 어떻게 막을까? 우리 차 변호사님이 아주 어려운 질문을 감독하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선출된 권력이 여론과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으면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히틀러가 쿠데타로 다 아시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것도 아니고 의회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다음에 국민들의 지지와 약간의 폭력과 그 다음에 선동을 통해 가지고 민주적 그들이 말하는 민주적 지지를 얻고 독재기로 달려갔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민주적 통제를 내세워 가지고 밀고 가는 경우에 결국은 국민들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야당이 치열하게 싸우고 이런 어떤 세미나를 통해서 쟁점을 정리해서 널리 유포하고 아까 보시지 않습니까? 이 KBS 기자는 이자도 연봉이 한 지금 최소한 7천에서 9천 사이 될 텐데, 아무리 젊어도 KBS면 될 텐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민도가 낮으면 정치적으로 선전선동을 하면서 밀고 가면 사실 막을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선거에서 야당이 그 선거 기간 동안에 이 위험성을 알리고 꾸준히 투쟁해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 이외에는 정치적으로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법조인으로서 한 몇 년간 제 어떤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감이나 좀 수치심이 좀 드는데, 제가 2016년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하라고 요구할 때 하야는 절대 안 되고 헌법재판소로 가자, 그렇게 제가 주장했습니다. 최소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려 생각했죠. 근데 8대 0으로 그 탄핵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박통 형사재판을 하는데 한 4달 정도 탈탈탈 투사 털고, 그 다음에 재판이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3일씩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을 하면서 그걸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는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는 생각도 없고 헌법을 지키겠다는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고위 법조인의 사람들의 의식이 그렇고 국민들이 그 수준이면 이걸 막기 참 힘듭니다. 결국은 야당이 정치인들이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싸워줘야 그 외곽에 있는 시민들도 차츰 알게 되고 정치적인 의식화가 돼서 이대로 가면 진짜 골로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데, 야당이 열심히 싸워야 돼요. 근데 야당이 열심히 싸우는데 지금 박근혜를 다시 복원시키자 이런 거 말고 이대로 가면 어떤 세상이 오고 나라가 어떻게 망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치 교육을 투쟁을 통해서 시키는 것이 제일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그 이외에 무슨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정치적인 선전선동을 하고 여론기관을 잡고 나갈 때에는 그거는 어떻게 법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저항권은 어떻습니까? 저항권은 강압성에서 그렇지만 지금 대한민국 우리 광주같이 그렇게 무기고 습격할 만한 조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 저항권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2017년 3월 1일 날 어마어마한 시민이 모였습니다. 촛불 집회 제일 많이 모였을 때하고 결코 밀리지 않은 인원이 모였지만 그게 일종의 우리 진영 시민들의 저항권이죠. 저항권 행사인데 그때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그냥 차창소의 태풍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영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저항권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항권 하려면 물리력을 써야죠. 관공서 습격하고 불태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물리력을 가진 조직도 없고 사생결단을 해서 그렇게 돌파하겠다고 하는 개인들도 없고 지금은 그런 우리 진영에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치 문화와 의식을 가만히 두면은 민노총을 비롯한 정교적 민노총을 비롯한 좌익 이 단체들은 또다시 정권 흔들기를 합니다. 정권 흔들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은 광우병에 한번 쏘갔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안 싸웠어요.
진실을 위해서 안 싸웠습니다. 탄핵 때 태블릿 조작했는데 안 싸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건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박주신 병역비리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백남기 씨 문제되고 있죠. 물대포 맞고 전면으로 무릎 꿇고 있다가 전면으로 왼쪽으로 쓰러졌으니까 왼쪽 이마가 땅에 묻혔는데 깨진 건 뒤통수예요. 오른쪽 뒤통수가 깨졌어요. 오른쪽 왼쪽하고 뒤통수가 완전히 깨져서 부딪힌 방향과 깨진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땅바닥에 넘어져 두개고 고추도 안 오지만은 그런 걸 시민들이 아무리 외쳐도 정당에 있는 애들이 사람들이 정오양적볼로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전선동에 대해서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한수진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과연 우리 공수처를 막을 방법이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검찰 독립 강화를 우리 플로아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 좀 보충해 주시죠. 우선 검찰 독립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 문제가 가장 큽니다. 검사는 제가 알기로는 그 검사 중에 재직 중에 비위를 범하는 그런 사람은 상당히 적죠. 상당히 적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근무했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조직 중에 검찰만큼 그렇게 깨끗한 조직이 흔치 않다.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검찰 떠난 지 지금 한 10년 이상 흘렀습니다만. 근데 이제 그런 검사들이 일 열심히 합니다. 전에 남부지검의 어느 검사는 과로사 한 적도 있고, 그건 보도가 그렇게 됐을 뿐이지, 그 외에도 과로사한 검사 많습니다. 이 일을 아주 야간에도 경무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야근 수당 받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 다 이제 사명감을 갖고 하는 거고, 오로지 하나 바라보는 것은 명예죠. 그 명예라는 게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고 평가받고 승진하고 검사장 승진하고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바라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데, 그 검사장 이상 인사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정치적으로 결정을 한다면 정치적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그게 이제 개혁의 핵심인데요. 정치적 중립을 원한다면 공수처 설치하기 전에 그걸 먼저 해야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이 인사에 관여하는 거 이제 금하고요. 또 정치인인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등 인사에 재청권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인사를 좌지우지할 게 아니죠. 검사의 실적을 잘 아는 검찰총장이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 재청권을 그걸 검찰총장한테 줘야 돼요. 검찰총장한테 줘야 되고, 또 대통령도 자기 정파의 이익을 떠나서 국가 원수로서 공정하게 인사를 해줘야 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자기가 계속 신뢰를 받으려면 일 제대로 해야죠. 국가 원수로서 공정하게 인사해주고, 그래야 열심히 또 각 조직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의 독립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을 주민이 선출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거는 우리 교육감 선거 보면 아시잖아요. 정치에 관여 안 하는 사람을 선출한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정치적인 사람이 교육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검사장 정이 안 되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거는 또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검찰총장한테 옮기고 재청권을 옮기고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공정하게 인사를 해줘야 된다. 일단 그 얘기고요. 공수처 설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게 지금 국회에서 표대결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야당하고 이제 군소야당하고 연합해서 이제 표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면 이게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국민의 여론을 두려워하겠죠. 자기 지역 구민으로부터 내년 총선에서 다시 선출되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이 여론전에서 좀 야당이 좀 이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이런 발표를 별로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나선 게 이거 제대로 좀 국민들한테 좀 밝혀보고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을 해줘야 국회의원들이 겁을 내서 함부로 표 못 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면 야당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야당이 제대로 정치적으로 미스를 범한 사람은 과감하게 용퇴하고 좀 훌륭한 사람 앞으로 내세워주고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인들이 좀 용감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나라가 안보도 위험해지고 경제도 위험한 상황에서 그냥 자기 연구실에 앉아서 그냥 글만 쓴다고 그게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겁니까? 뭔가 좀 국민들한테 알리고 개몽하고 할 책임이 있는 거죠, 지식인이라면. 프랑스가 우리나라하고 참 비슷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도 그 사회 이슈가 벌어질 때마다 아주 요란스러웠습니다. 그때 2차 대전 직후에요. 그때 이제 좌파 우파 대립이 아주 심했죠. 그때 이제 폴 사르트르하고 레이몽 아론이라는 우측의 인사하고 사르트르는 좌파 쪽의 인사입니다만은 아주 둘 다 이제 프랑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주 사심없이 치열하게 르몽드지를 통해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언론이 조금 이제 공정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식인들이 기회가 있는 대로 용감하게 좀 나서서 할 말 해야 되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의 그 당시 에밀 졸라라는 소설가도 유명한 지식인이면서 나는 고발한다라는 드레피스 사건이 있을 때 그 에밀 졸라가 나서서 양심적인 지식인 활동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 지식인들도 연구실에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조동공 교수님처럼 이제 태극기 집회를 하면 태극기 관중들 앞에 나서서 지식인들도 직접 횃불을 드는 그런 역할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최 교수님, 그럼 제가 그냥 질문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구속되고 수사를 받을 당시에 특검이 있었습니다. 그 특검 제도가 일종의 제도 특검이고 제도로는 상설됐는데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공수처하고 관련을 해서 그 당시 특검 2사람을 추천하는데 추천권을 야당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당이 추천권을 갖고 최종 임명은 2명 중에 1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 특검을 임명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떠오르니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버티다가 안 되면은 그럼 공수처 좋다. 공수처장 추천권은 박근혜 대통령 특검 후보자 추천처럼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문재인 대통령 네가 그 중에 1명 골라라. 이런 거 안 제안을 하면 다 됩니다. 왜냐하면 야당 그 당시는 거의 양당제였지만 지금은 다당제여서 그 한국당 1명, 그 다음에 나머지 야당에 1명 이렇게 하면 그쪽 선택하기 너무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야당에서 2명 추천하라고 이렇게 해야겠죠. 이 바른사회시민회의 11월 마감하는 시점에 정책 토론회를 열띤 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아에서 장시간 질문해 주신 고맙습니다.